안녕하세요. 3월 8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거의 퇴근하면서 운전 중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운전 서행하시고요. 항상 조심하세요. 오늘 날씨도 봄이긴 한데 좀 날씨가 좀 쌀쌀하긴 했죠. 제가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하려니까 좀 힘이 들지만 그래도 며칠째 너무 쉬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요. 늘 제가 책을 읽어가면서 조금 모자란 점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많은 양해 바랄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48페이지를 이어갈게요. 노부히코가 다그치는 듯한 눈빛으로 게이코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티다 뱉다. 수면제죠. 뭐라고? 수면제요. 누군가 도모미에게 수면제를 먹인 게 틀림없어요. 어떻게 먹였다는 거지? 노부히코는 끈질기게 자신이 의견을 주장하는 게이코를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보았다. 도모미가 복용하는 약에 섞든지 바꿔놓으면 되죠. 간단해요. 그때 지금까지 방간으로 일관했던 기도노부오가 수면제를 먹게 하는 거야. 가능하지만 그건 상당히 불확실한 방법인데요. 라며 끼어들었다. 수면제 효과는 개인차가 있어서 말이죠. 언제 그 효과가 나타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도무미 씨는 신중한 성격이었던 만큼 졸음이 왔을 때 운전을 잠시 중단하고 잠을 잤을 겁니다. 효과가 극적인 약이라면 운전을 하기도 전에 잠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기도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자신이 전문가라는 듯 코를 벌렁거리며 말하더니 뭐라고 대꾸해 주기를 바라는 표정으로 유키에를 보았다. 그러나 유키에는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지금 기도 시간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카유키가 게이코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토록 머리가 잘 돌아가는 여자이니 이 정도 지적을 반박하지 못하고 당황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역시 게이코는 다카유키 예상대로 기도의 말을 가볍게 반박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후 이렇게 말한 것이다. 미필적 고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역시 하고 다카유키도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여렸다. 즉 범인은 계획이 성공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도무미는 이미 약을 먹었지만 범행이 발각될 일은 없으니 다음 기회를 노리면 되는 거죠. 만일 범인이 노리는 바대로 죽어주면 행운이고 범인의 심리는 그렇지 않았을까요? 듣고 보니 그렇군. 작가라서 그러니 과연 깊이가 달라. 기도가 당사자와는 다소 거리가 먼 입장이라 부담감이 없어서인지 감담스럽다는 듯 말렸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쓴 약이라도 삼킨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키에가 사람들이 눈치를 살피듯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게 그렇게 쉬울까요? 도무미 모르게 약을 섞는지 바꿔놓는지 하는 게 말이죠. 그 질문에 케이코가 뭐라고 대답할 듯 하다가 도로 입을 닫았다. 그 이유를 다카유키는 잘 아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도모미와 친한 사람이라면 그런 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그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옳은 선택이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거기에 해당되므로. 자, 그만들 하지. 게이코의 침묵을 계기로 노부이코가 선언하듯 말했다. 그리 유쾌한 얘기도 아닌데 말이야. 도모미가 죽었다는 사실을 지금도 믿을 수가 없지만 누가 그 아이에게 사리를 품었다는 건 더욱 믿기 어려운 얘기야.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게이코가 다시 뭐라고 말하려 하자 노부이코가 그녀의 말을 막듯이 덧붙였다. 오늘은 편히 시작하라고 여러분을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껏 마시고 노세요. 여기는 도시와 달라서 이웃에 폐가 되는 일도 없으니 그럼 난 목욕기나 좀 해야겠군.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뜨자 아스코도 목욕물 받아야겠네라며 일어섰다. 얘기가 억지로 끌긴 꼴이라 게이코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멀뚱하게 있었다. 그 모습이 왠지 딱해서 아무도 말을 걸지 못하고 있었다. 도시아키는 술을 더 가지러 주방으로 가고 기도는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잠시 후 게이코가 화당 소리 나게 의자에서 일어서더니 기분이 상한 표정으로 계단으로 올라갔다.
이어 문이 거칠게 열리다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다카유키는 베란다로 나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금 전 갑까지 가본 울박을 듣느라 머리가 뜨거워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체스 테이블을 향해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하고 있는 시모조 레이코를 보자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시스템 노트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여기까지 와서도 일입니까? 다카유키가 묻자 레이코가 얼굴을 들고서 장난을 치다 들킨 어린애 같은 표정을 지으며 노트를 덮었다. 일이랄 것까지는 없어요. 하지만 사장님이 늘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버릇이 돼서. 버릇? 대화를 메모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람과 만날 때마다 오간 대화의 내용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하라고 하셨거든요. 녹음을 했다가 다시 들으면서 적으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요. 그럼 아까 우리가 나눴던 대화도 전부 메모한 겁니까? 다카유키는 놀라서 눈을 껌뻑껌뻑거렸다. 그러니까 버릇이라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손이 움직이고 마니까. 시모조 레이코는 스웃음을 지었다. 그때 도시아키가 스카치 위스키가 담긴 잔을 한 손에 들고 다가왔다. 바람직한 버릇이군. 하지만 아까 나눈 이야기는 기록했다고 하니까 왠지 껌찜찜하네. 모리사키 가문으로서는 별로 체면이 서지 않은 일이니 말이야. 그래도 상당히 흥미로운 대화였어요. 도모미 아가씨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잘 알겠고요. 하지만 만약 기분을 상하시겠다는 메모는 처분하겠습니다. 레이코는 시스템 노트를 손에 들었다. 굳이 그럴 것까지 없지. 나중에 기념이 될지도 모르잖아. 게다가 언젠가 아버지가 그때 대화 내용이 뭐였냐고 레이코 씨에게 물을지도 모르고 말이야. 아무튼 체스나 마저 두자고. 내가 자네의 퀸을 잡고 중단되었던가? 그러고서 도시아키는 체스 테이블 건너에 다시 앉았다. 아니죠. 제가 도시아키 씨 나이트를 잡고 체크를 부르는 데서부터 다시 시작이죠. 시모조 레이코는 그의 농담을 태연히 받아 넘겼다. 다카유키는 레이코가 눈에 잘 띄지 않아도 좀 별난 구석이 있는 여자라는 인상을 받았다. 베란다로 나가니 나무 냄새가 났다. 호수위로 부는 바람이 화끈해진 볼에다 느낌이 상쾌했다. 구름이 별로 없던 덕분에 도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별이 또렷하게 보였다. 난간에 양 팔꿈치를 대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뒤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커피 드실래요? 돌아보니 유케가 머그컵 2개를 담은 쟁반을 들고 미소 짓고 있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서 마셔도 될까요? 그럼요. 다카유키가 유케에게는 호수를 향해 나란히 앉았다. 원래대로라면 도우미 언니가 여기 앉아 있어야 하는데. 유케는 눈을 살짝 치켜두고 다카유키를 보았다. 다카유키가 움찔 놀라자 그녀가 입에 손을 대고 미안해요 공연한 소리를 해서 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 볼에서 목덜미로 이어지는 피부가 소녀처럼 곱다. 게다가 눈이 커서 프랑스 인형처럼 사랑스러웠다.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젠 괜찮아요. 다카유가 그녀를 위로하듯이 말했다. 집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럭저럭 정리가 됐습니다. 기구와 가전제품은 결국 모리사키 씨 댁으로 전부 돌려보냈죠. 도모미 부모님은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셨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서요. 그렇겠죠. 도모미가 죽기 전 얼마 이전에 이사가 끝나 다카유키 집에 새 가구와 가전제품이 들어와 있었다. 도모미의 혼수품이었다. 집 역시 결혼이 결정의 후에 얻은 것이었다. 도모미의 부모님은 돈을 보내줄 테니 이 기회에 아파트를 사면 어떻겠냐고 했지만 다카유키로서는 그렇게까지 신세지고 싶지 않았다. 도모미의 집을 돌려보낸 탓에 지금은 횡댕그레한 집에 다카유키 혼자 살고 있다. 아까 전 얘기 말인데요. 유키가 머그컵에 찍혀있던 문양을 손가락으로 더듬으면서 뭐뭐뭐 말을 꺼냈다. 게이코 씨가 갑자기 그런 말을 꺼내서 좀 놀랐어요. 전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식이란 게 도우미가 살해됐을지도 모른다는 거 얘기하는 겁니까? 네. 다카유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보통은 그랬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보통이라면 유키가 그의 말꼬리를 잡았다. 다카유키 씨도 게이코 씨와 같은 생각이라는 건가요? 그녀만큼 명확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렇게 말하고 다카유키는 커피를 마셨다. 바람에 몸이 서늘해져 따끈한 커피가 아주 맛있게 느껴졌다. 사람은 남 얘기는 냉정할 수 있지만 자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죠. 도우미가 교통사고라는 흔한 이유로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말입니다. 아마 게이코 씨도 그런 심정 아닐까요? 유키에는 양손으로 쥔 자신이 머그컵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누군가 도우미 언니를 죽이려 했다는 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요. 게이코 씨는 동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는데 다카유키 씨는 혹시 짐작가는 게 있나요? 아니요. 저 역시 전혀. 이건 정말 만약인데 게이코 씨 말처럼 누군가가 도모미 언니 죽음을 바라고 어떤 수를 썼다면 다카유키 씨는 그 누군가를 당연히 원망하겠죠? 유키는 진지한 눈길로 다카유키를 바라보았다. 대답하기에 앞서 다카유키는 왜 그녀가 그런 질문을 하는지 생각해 보았지만
이렇다 할 이유는 떠오르지 않았다. 물론 그렇죠. 도모미 죽음이 누군가 의도한 것이라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의도된 장치는 없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유케는 진지하게 물었던 것이 겸연쩍은 듯 살짝 미소를 지었다. 제가 일기를 쓰거든요. 여기에도 가져왔는데 오늘 밤 일은 어떻게 쓰면 좋을지 난감할 것 같네요. 있는 그대로 쓰면 되지 않을까요? 다카유키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죠? 도모모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유케이 씨 얘기 좀 해보죠. 좋은 남자를 찾았나요? 유케이는 말없이 조금 전과는 다른 종류의 미소만 머금었다. 기도 씨와 꽤 친해 보이던데. 그는 아까부터 조금 마음에 걸렸던 얘기를 꺼내보았다. 유케이 표정이 뭐라 말할 수 없이 우울한 빛이 어렸다. 전에 아버지들끼리 술자리에서 그 사람 상대로 제가 어떻게 했냐는 얘기가 있었나 봐요. 우리 아버지는 농담을 한 얘기라고 하시는데 그쪽은 그렇지가 않았는지 그 후부터 기도 씨가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는 등 식사를 하자는 등 하는 일이 종종 있어요. 전 늘 시간이 안 된다고 피하고 있지만 옆에서 보기에도 기도 씨는 유키 씨에게 홀딱 반한 것 같던데요. 그러자 유키는 테이블에 팔꿈치를 대고 고개를 약간 기울였다. 근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다고 할까? 연애나 결혼 상대로 생각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요컨대 생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타입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리라. 하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은 별나라고 여기는 것 같았다. 그렇게 본인이 생각이 확실하다면 분명하게 말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유키에 씨를 보는 그 사람 눈이 마치 자기만의 보물을 보는 듯 했습니다. 아, 그러려고 하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로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좀처럼 막 입이 안 떨어지네요. 게다가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받은 것도 아니고 기도로서는 이미 약혼한 기분이 되니까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을지도 몰랐다. 그렇게 생각하자면 왠지 답답했다. 다카유키 씨는 굳이 그 말을 하지는 않았다. 다카유키가 커피를 다 마셨을 때에서 뒤에서 유리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몸을 돌아보니 양반은 못 되는지 기도 노부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샤워를 했는지 잠옷바람이 머리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오르고 있었다. 그것이 다카유키에게 질투 때문에 머리가 뜨거워져서 나는 김처럼 보였다. 그는 다카유키와 유키를 번갈아 보더니 비난조로 물었다. 뭐하고 있었습니까? 도모미 언니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유키가 동의를 구하자 다카유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기도는 다카유키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나중에 방으로 와달라고 했는데 못 들었습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웬일로 얌전히 2층으로 올라가나 했더니 그런 거였구나 싶었다. 그러고는 그는 유키가 오기 전에 서둘러 샤워를 한 것이다. 아, 미안해. 오늘은 좀 피곤해서. 유키가 그렇게 말하자 기도는 입을 비축거리며 허리에 손을 얹고 먼 풍경을 바라본 듯한 몸짓을 했다. 내내 여기 있었습니까? 오, 시원하니 경치도 좋군요. 빈정거림이 담긴 말투였다. 여기 앉으세요. 전 이만 이제 방으로 돌아갈 테니까. 유키는 머그컵 2개를 제반에 담아들더니 냉큼 바란다에서 물러갔다. 기도와 다크유키의 어색한 분위기에만 뒤에 남았다. 아, 이제 저도 샤워를 하고 자야겠군요. 다카유키도 의자에서 엉덩이를 들었다. 기도와 단둘이 할 만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었다. 저 잠깐만요, 가지마 아저씨. 기도의 말이 다카유키를 막았다. 기도는 다카유키 옆으로 다가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쪽이 딱한 처지는 동정이 갑니다. 슬픈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콧잔등을 실룩거리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유케이 씨에게서 위를 얻으려 하는 것은 좀 뭐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녀에게 바람맞은 분풀을 하는 듯했다. 그럴 마음 없습니다. 그런가요? 그렇다면 좋습니다만 이상한 기대는 품지 않은 편이 신상이 좋을 겁니다. 그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고 싶은 말을 싶은 것을 꾹 참고 그 다나요끼는 그 자리를 떠났다. 침대로 들어간 후에도 다카요끼는 점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역시 도모미가 사용하던 도모미가 잤던 침대라는 의식이 있는 탓인지 몰랐다. 그녀를 떠올리지 말자고 하는 것이 오히려 억지다. 잠시 선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 한밤중에 다시 잠이 깼다. 흥분이 식지 않았다. 너무 조용한 것도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듯했다. 다카요끼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눈을 떴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지 창밖에 나뭇가지들이 사락사락 흔들리는 소리가 들린다. 도모미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저녁을 먹은 후에 계고에 했던 얘기도 다카유키는 그녀의 의문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도 말했듯이 예의사고 후로 운전을 할 때면 도미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그 전까지는 젊은 여자답게 스피드에 열을 올렸지만 그 사고가 있고 후부터는 제한 속도에서 10km를 넘은 적이 없었다.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은 현재는 이 나라의 운전자들 중에는 흔치 않다. 예의사고란 2년 전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를 말한다. 그 사고가 있었던 탓에 도모의 인생은 크게 바뀌었고 다카유키 운명 또한 바뀌었다. 그때 일을 다카유키는 지금도 또렷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있었다. 비 내리는 고슈 가도를 서쪽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그날은 촬영 스케줄이 있어 봉고차 뒤에 기자재가 실려 있었다. 모식품 회사가 채용 광고용으로 발주한 일이었다. 회사 휴양소와 오락시설 차량에서 각 대학을 찾아다니며 채용 활동을 할 때 학생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다른 스태프들은 먼저 가 있었고 다카유키 혼자 봉고차에 타고 있었다. 자신이 과속하고 있다는 의식은 없었다. 충격이 약한 기자재가 있어서 평소보다 신중하게 운전했을 정도니까. 앞차를 추월하지 않고 계속 왼쪽으로 차선을 달렸다. 어느 정도 달렸을까? 느닷없이 엔진 굉음이 들렸다. 다카유키는 백미러를 힐끔 보았다. 오른쪽 뒤에서 빨갛고 납작한 스포츠카가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마침 그때 다카유키 차에서 20m 정도 앞에 있던 차가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서 오른쪽 차선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웬 깜빡이를 켠 채 속력을 늦추더니 도로 위에서 그대로 정지했다. 우회전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었다. 뒤쪽에 빨간 스포츠카는 오른쪽 차선으로 돌진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장애물이 성가셨는지 왼쪽 차선 즉 다카유키 차 뒤에 붙었다. 게다가 그런 차들이 흔히 그러듯 상대에게 빨리 꺼지라는 식으로 차간 거리를 좁혔다. 귀찮은 차가 또 따라 붙었군. 다카유키는 순간적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가 우회전을 기다리는 차 옆을 지나가려 할 때였다. 보도에서 뭔가가 굴러왔다. 조그만 축구공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공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전에 다카유키는 브레이크를 먼저 밟았다.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다. 차체가 미처 멈추지 못하고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뒤에 실린 기자재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바로 충격이 있었다. 무언가에 쿵 들이받친 것이다. 다카유키는 뒤에서 달려오던 빨간 차가 자신이 차를 받았다는 것을 이내 알아챘다. 그런데 빨간 차가 똑바로 달려 충돌한 것은 아닌 듯했다. 운전자가 핸들을 꺾고 왼쪽으로 피하려는 듯 다카유키 차 왼쪽 뒤에 접촉한 후에도 그 차는 속력을 줄이지 못하고 보도 위에 설치된 전화 부스를 들이받고 말았다. 다카유키는 잠시 숨이 막혀 움직일 수가 없었다. 다카가스로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연 뒤 천천히 밖으로 나갔다. 괜찮아요? 옆으로 지나가던 차 운전자가 소리를 질렀다. 그는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가볍게 손을 들었다. 빨간 차는 전화 부스를 받은 후 다시 전신주에 부딪혀 앞쪽 4분의 1 정도가 짜부러져 있었다. 앞 유리창도 전화 부스도 박살이 나서 사방이 크고 작은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차는 핸들이 왼쪽에 있는 외제차였고 타고 있는 사람은 운전자 한 명뿐이었다. 핸들을 꽉 잡은 두 손 사이에 파묻듯이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긴 머리를 봐서 여자인 듯했다. 누가 신고했는지 얼마 있자 구조대가 출동했다. 구조대는 상당히 오래 걸려 찌그러진 차체에서 그녀를 끌어냈다. 그녀는 의식이 없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들것에 실려갈 때 몸을 꼼짝하지 않았다. 다카유키 역시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 구급차에 올라탔다. 병원에서 일단 검사를 받은 후 각처로 연락을 하고 있는데 사고를 낸 여자의 부모인 듯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아버지가 모리사키 제약회사의 사장이라는 것은 나중에 교통과 경찰이 알려주었다. 사고에 대해서 다카유키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그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은 경찰도 알고 있는 듯했다. 오히려 추적을 당했으니 피해자 입장이었다. 모리사키 측에서 파견한 변호사는 다카유키가 입은 손실을 무조건 배상하겠다는 쪽으로 얘기를 끌고 갔다. 하지만 그가 입은 피해는 별것 없었다. 눈에 띄는 손실이래야 그날 촬영을 하지 못해 고객이 발주를 취소한 정도였다. 얘기가 그 정도로 마무리된 후 다카유키는 사고를 낸 여자를 면회하러 갔다. 책임 소재와는 상관없이 한번 면회를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담당 경찰이 일러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경찰은 요즘은 자기 잘못이 명백한데도 면회조차 가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한탄했다. 나름 성의를 발휘해 꽃다발까지 사들고 그녀의 병실을 찾아갔다. 당연히 면회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낼 생각이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놓고 했다. 문 옆에 모리사키 도모미라고 적힌 팻말이 걸려 있었다. 잠시 기다렸는데 반응이 없었다. 잠들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꽃다발을 간호사에게 맡기고 갈까 생각했다. 그러면 얼굴을 마주치지 않아도 되고 면회를 다녀왔다는 체면도 설 것이라고. 다카유키가 돌아서는 순간 병실 안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소리가 난 것 같았다. 그녀가 잠시 깼나 싶어서 다시 한번 노크를 해보았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다카유키는 손잡이를 잡고서 상대가 놀라지 않도록 조심 문을 당겨보았다. 소리가 왠지 마음에 걸렸고 상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문을 20cm 정도 열자 창가에 있던 침대가 보였다. 그것을 보는 것과 동시에 그의 눈이 희둥그레졌다. 침대 위가 피로 벌겋게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안으로 후다닥 뛰어들어가 보니 침대에 누운 여자는 얼굴에 핏기 없이 축 늘어져 있고 담요 밖으로 나 있는 왼 손목에는 칼자국이 나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양의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침대 밑에는 과일 칼이 떨어져 있었다. 병실에서 뛰쳐나온 다카유키는 간호사를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그의 재빠른 행동 덕분에 도우미는 목숨을 건졌다. 10분만이 늦었어도 위험한 상태였다고 했다. 응급처치를 받은 도우미가 잠들어 있는 동안 다카유키는 병원 밖에서 그녀의 부모를 만났다. 두 사람은 딸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현한 후 이번 사고로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다. 괜찮다는 뜻을 전한 후 다카유키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보다 따님은 왜 자살을? 어머니는 야스코는 눈물 닦고 있었고 아버지 노부이코가 입을 열었다. 그 얘기 따르면 도우미는 어렸을 때부터 발레리나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한다. 최근 들어 도우미는 자신이 소속된 발레단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다음 공연에서는 드디어 솔로를 맡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참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고가 나는 바람에 절망한 나머지 죽으려고 했던 모양이라고 노부이코는 말했다. 발레는 상처가 나으면 다시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다카유키 말에 야스코가 오해를 터뜨렸다. 그리고 노부이코는 맥없이 고개를 저었다. 딸은 발레는커녕 제대로 걸을 수도 없답니다. 네? 다카유키는 상대 얼굴을 다시 보았다. 부서진 자체에 끼어 왼쪽 다리를 잃고 말았어요. 지금 그 아이 왼쪽 다리는 발목 아래가 없습니다. 발레도 발레지만 평범한 여자로서의 인생조차 바랄 수 없게 되었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손목을 그은 것이겠죠. 아스코는 하염없이 울고 있었다. 다카유키는 뭐라고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자신이 그들에게 사과할 입장이 아닌 게 정말 다행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도몸이 의식이 돌아온 날로부터 일주일 후 다카유키는 다시 그녀를 찾았다. 그대로 모른 척하고 있자니 마음에 걸렸고 그 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신경이 쓰였다. 아직도 마음 정리가 안 되었는지 다카유키가 찾아갔을 때도 도모미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그리고 딸이 또 이상한 마음을 먹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아스코가 곁을 지키고 있었다. 도모미는 21살이라는 나이보다 한참 어려 보였다. 얼굴이 조그맣고 발레를 해서 그런지 몸도 가녀렸다. 대화가 잘 될 리 없었지만 다카유키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놓으면서 분위기가 무거워지지 않도록 애썼다. 물론 발레와 교통사고와 신체장애에 관한 화제는 철저하게 피했다. 도모미는 굳은 표정으로 대꾸를 별로 하지 않은 채 그가 하는 얘기를 듣고만 있었다. 그래도 때때로 농담을 하면 비구름 사이로 언뜻언뜻 파란 하늘이 비치는 것처럼 그녀의 눈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그 눈이 겁이 날 정도로 맑아 다카유키는 그녀에게 빨려 들어갈 것 같았다. 그날 병원을 뒤로했을 때 다카유키는 이제 두 번 다시 그녀를 만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틀 후에 아스코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와줄 수 있겠냐는 것이었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자 그녀가 말을 꺼내기 민망하다는 듯이 머뭇거렸다. 딸이 가시마 씨에게 마음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라 또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 해서 마음을 쓴다는 것은 호감을 품고 있다는 뜻이 될 것이다. 다카유키는 가슴이 설렜다. 그 역시 다시 한번 도우미를 보고 싶었다. 꽃다발을 들고 병실 찾아가니 며칠 전보다 한결 빛나는 얼굴로 그녀가 맞아주었다. 그리고 며칠 전보다 말수도 조금 늘었다. 또 오죠 하고 다카유키가 들어설 때 그녀는 다음에는 언제? 라고 물었다. 그는 내일이라도 하고 대답했다. 결국 그날부터 그녀가 태어날 때까지 다카유키는 2, 3일에 한 번은 꼭 면회를 갔다. 그런데 딱 한 번 병실에 들어갈 수 없었던 적이 있었다. 의족이 완성되어 그걸 끼워 맞추는 작업을 할 때였다. 아스코가 병실에서 나와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다. 가시마 씨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태어나고 얼마나 지나지 않아 도우미는 비록 지팡이를 짚어야 됐지만 걷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게 되었다. 정교한 의족과 재활 치료 덕분이었지만 발레로 다져진 강인한 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재활 치료 센터에는 매일 다녀야 했다. 주말에는 다카유키가 데리고 갔다. 그녀가 치료사에게 1대1로 치료를 받는 동안 다카유키는 가만히 그녀를 지켜보면서 기다렸다. 담당 여의사가 모리사키 씨와 의욕이 대단하네요 라고 말했을 때 도모미는 얼굴을 살짝 붉혔다. 다카유키는 그녀가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남녀 불문하고 이런 표정을 보여주는 사람을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었다. 사람들은 대부분 고통을 견뎌가면서까지 무언가를 성취하려 하지 않는다. 힘든 상황에 처하면 우선 책임을 전가하고 그 다음에는 포기를 하든지 무기력해질 뿐이다. 그리고 비극인 주인공이 향한다. 도모미의 힘이 되어주고 싶다. 그녀가 입술 깨물고 도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다카유키는 그렇게 생각했다. 가시마 씨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친절해요? 센터에서 돌아오는 길 차 속에서 그녀가 물었다. 머뭇거리는 말투로 보아 그녀로서는 용기를 내어 던진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친절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하지만 내가 이러는 건 그때만은 아닙니다. 그때만은 아니란 건 무슨 뜻이죠? 다카유키는 차를 도로 옆에 세우고 앞을 바라본 채 말했다. 즐겁기 때문이죠. 도우미 씨와 함께 있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그녀는 다소 놀란 듯했다. 이런 고백을 기대는 했지만 실제로 들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다카유키로서도
한번 용기를 내어 짜낸 것이라 온몸이 뜨거워졌다. 대다리가 이럴 때 괜찮아요? 도모미 무릎에 닭갈기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뭔가 말을 하려다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왜 웃어요? 그녀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내가 이렇게 말하려고 했거든요. 나야말로 코가 이렇게 생겼는데 괜찮겠느냐고. 그런데 너무 오그라드는 말이라 진지한 얼굴을 얘기할 수 없어서. 도모미는 어느 눈물을 글썽이며 다카유키 팔에 얼굴을 묻었다. 그 후로 두 사람의 교제는 계속되었고 반년 후 다카유키는 프로포즈를 했다. 도모미 부모님도 결혼을 승낙했다. 노부히코는 그의 손을 잡고서 고맙네 라고 말했다. 도모미 나이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일단 약혼식을 먼저 치렀다. 도모미가 22살이 되면 결혼식 준비를 시작한다는 약속이 암암리에 정해졌다. 도모미는 불안스러워했지만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탓에 신중을 가하려는 부모님 마음도 이해가 갔다. 그 후로는 날마다 즐거운 일만 계속되었다. 다카유키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도모미를 만나서 신부 수업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 22살이 된 그녀는 드디어 결혼식 준비를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연이 있었군요. 참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너무 사랑했는 건데. 참. 그럼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돼가지고요. 그 다음의 이야기는 내일로 빨리 찾아와서 여러분들과 만날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